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유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유세는 부동산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취득세랑은 다르게 기준 가격 자체가 실매매가가 아니고 기준시가가 되고요. 재산세는 이제 주택, 건물, 토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7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7월에는 주택의 반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의 절반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준 자체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5월 31일 전에 다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살려고 하는 신경전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도자한테 조금 당하게 되시는 수도 생기는 거죠. 5월 30일 날 잔금을 처리한다든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자분이 과거 1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가 기준이 될 텐데 보통 등기 접수일이나 아니면 잔금을 치르는 잔금일이나 그 두 개 중에 빠른 날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잔금 기준으로 많이 되죠. 잔금이 치러지고 나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 기준일로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세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확실하게 그냥 정해져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정 밴드들을 여러 가지 과세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센 비율이 적용이 되고 다만 기준 밴드 내에서는 그 세율로 적용된 다음에 다음 밴드로 넘어갈 때 더 높은 밴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거는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의 0.1%에서 0.4%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여기에도 있고요. 이거는 지방교육세랑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이제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면 아까 시작이 기준시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시가에서 표준과세액을 구해야 됩니다. 기준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60% 정도가 되고요. 그거를 곱해야 되고 공정시장가액은 정부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납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세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좀 조정을 하는 비율이고요. 그거를 곱하게 되면 과세 표준액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액에다가 재산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진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져서 각 밴드별로 각 과세 표준별로 그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표를 보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기준시가나 여러 가지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절세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 관련된 혜택이 부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기준시가가 매년 4월 30일 날 공시가 되고요. 4월 30일 날 공시가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공시시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생각하시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의 신청을 해서 한 달 동안 실제로 낮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몇만 건 신청을 하면 몇백 건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의 이제 적정성 자체는 전문가들이 있죠. 감정평가사라고 자산이나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너무 과하게 계산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기준시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자체는 1%가 되지 않는 세금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최대 강남이나 이런 데 한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뭐 몇천만 원씩 나올 거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산만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에 이런 분들이 1년에 뭐 한 2, 3천만 원씩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재산세보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자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을 좀 키우실 의도가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추가로 내면은 이거는 좀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생긴 거냐라고 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5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생산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겨지게 됩니다. 실제 생산에 쓰이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물이라든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요. 아무 거에도 쓰이지 않는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들 그리고 이제 주택 자체들은 이제 생산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세금이고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대지이면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속 토지들은 80억 원을 초과를 하면 부과가 되게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 1가구 1주택 경우에는 9억 원, 그 나머지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그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내게 되는 거고 재산세도 그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시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토지에 5억, 뭐 건물 부속 토지에 뭐 80억, 일반 주택 같은 경우 6억, 9억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금액을 우선 빼주셔야 됩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금액들을 공제 금액들을 다 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과세 표준액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같이 한 80% 정도가 되는 거를 곱해 주시면은 과세 표준액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시면 되게 됩니다. 아까 뭐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부동산 종부세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앱에서 이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좀 절세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 동영상에서 가끔씩 보여드리는 테이블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세금은 이렇게 부과가 되는구나 정도의 개념만 알고 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외운다든가 이런 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참고한 다음에 어플을 통해서 계산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돌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절세할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그러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이제 공동명의로 많이 하라고 하죠. 가족 간에. 보통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총 9억 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지만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해서 부부랑 같이 하게 될 경우에 각각 6억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준시가 10억 원짜리인데 실제로는 뭐 한 명이 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9억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공동 명의로 가져가게 되실 경우에는 5억, 5억으로 쪼개실 경우에는 각각 기준이 6억 원이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좀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되는 세금이 또 하나가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에는 부과가 되고 종부세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을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준액을 넘어가느냐 아니냐 여부로 보시면 되고, 기준시가 같은 걸 그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각각 가지고 계신 자산의 기준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 날 부과가 되고 그때 이후에 확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공동명의를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될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냐라고 따졌을 때, 아까 취득세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증여는 이제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과가 되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넘기게 될 경우는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1%, 3% 되던 게 4%의 좀 높은 비율로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뭐 추가로 6억 원 이상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고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한테 넘길 경우에는 넘길 수 있는 증여액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증여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등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이거를 증여로 넘겨서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장기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넘기게 되면은 이게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부세에 좀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라든가 아니면 고령자분이 취득을 해서 가져가실 때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공동명의로 부부간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보셔야 되고, 따라서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 첫 번째 주택을 매입을 하신다던가 처음 매입을 하실 때 공동명의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미 한 명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후에 공동명의로 쪼개겠다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좀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가 0.1%에서 0.6%까지 더 추가가 됐죠. 이제 종부세에 대한 좀 부담을 더 주게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인 거고, 좀 재산을 많이 가져가고 다주택자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택을 팔아서 좀 물량을 좀 늘리겠다, 시장의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의도와 함께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좀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좀 그런 쪽으로 만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4월, 5월에 이제 그거를 좀 노리고 부동산 대책들을 막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장에는 이제 크게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건가라는 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고, 다만 표심을 잡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다주택자들을 노린 뭐 이런 종부세라든가 이런 쪽에 좀 세금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부담 상한선도 지금 많이 높여놓은 상황인 거죠. 200%에서 2주택자들한테도 300%로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진 기준시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가격보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주변에 이제 지역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제 신축 구축이 같이 있고,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같이 묶여져 가지고 실제로 세금이 매겨지는 게
기준시가로 되다 보니까는 너무 매매가보다는 기준시가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그거가 지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뭐 68%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좀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 80%까지 맞추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이제 내년, 내후년 이제 점점 현실화율을 높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세금 자체를 조금 종부세를 커버하시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게 될 거고, 이런 베이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이 전세나 이런 거를 높임으로써, 아니면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든가 해서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좀 커버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럼 결국은 또 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 영상을 조금 보시고 나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합산배제라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 뺄 수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 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당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합산배제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우선 하셔야 되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주택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직접 지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경우랑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기준 자체가 건설 임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149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고, 그리고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채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요. 6월 1일, 아까 과세 기준일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합산배제가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합산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부터, 5년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임대를 그 전부터 하셨다라고 해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한 이후부터의 5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이후 5년간은 임대로 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임대 시장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세율을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반면 임대료 관련된 부분을 좀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춘 상황에서 신고를 하셔야지 합산배제가 됩니다. 뭐 가만히 두면은 합산배제가 자동으로 되겠거니 하면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하시고 합산배제 신청을 하셔야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드리면은 12월 16일 대책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취득세도 올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렸죠.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이런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관련된 부분의 감면 혜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꼬셨죠. 끌어들였죠. 다주택자들이 음성에 있던 거를 좀 양성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끌어들였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는 임대사업자 관련된 좀 이제 기준을 강화하고 세금을 조금 더 늘리면서 좀 이율 배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유인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세금을 추가로 더 부과하고 기준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만둔다라고 하면은 세금, 그러니까 벌금 같은 것도 더 세게 매기게 되고 해서, 좀 음성에서 돌아가던 걸 양성으로 끌어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은 있기는 한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좀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있기는 하고요.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취득세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양도세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도움이 아시면은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아셔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